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업경영전략의 이중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9강 창업 재무 및 세무 관리의 보충 강의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보충 강의에서 다뤄볼 내용은 원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원리를 공부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전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무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작성 원리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장회사의 재무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는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어떻게 검색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업들의 재무정보는 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러한 재무정보 검색 방법에 대해서 시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한 재무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사이트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입력하시고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면 됩니다. 본 사이트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모든 재무정보 또는 공시정보가 다 제공되는 사이트고요.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정보도 공시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동 사이트에 회사 이름을 입력하시고 검색하면 재무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카카오를 한번 쳐볼까요? 여러가지 회사 이름이 뜨는데요. 여기서 기자는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이란 뜻이고요. 유자는 유가증권시장에 등록된 기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유가증권시장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U자가 뜨고요. 예를 들어서 비츠로셀이라는 회사는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코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가 어느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카카오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요. 유가증권 시장에 등록된 카카오를 확인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면 카카오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니까 재무정보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공시정보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현황, 주식 매수 선택권의 내용, 자기 주식의 처분 결과, 기업 설명의 개체 등 다양한 정보들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자, 재무정보는 이 중에서 정기공시를 클릭하시고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연수 3년 정도 늘려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보시면은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이 뜨는데 먼저 사업보고서 경우에는 1년에 그 기업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1년에 한 번 발행합니다. 그리고 분기가 되면 분기보고서를 발행하고요. 반기가 되면 두 분기를 모아서 반기보고서를 제시합니다. 9월이 되면 다시 분기보고서를 내고요. 다시 1년이 되었으니까 다시 1년 전체를 모아서 사업보고서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주기로 해당되는 정보들이 공시되는데요. 먼저 그러면 사업보고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업보고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의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다 정리한 건데요. 이 항목들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개요, 카카오의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사의 경영진단, 감사 의견, 이사회 구성, 주주에 관한 사항, 이걸 한번 볼까요? 카카오의 대주주는 김범수, 지분율은 14.51, 그리고 다른 주주 특수관계인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임원 및 직원 현황을 한번 볼까요? 카카오의 주요 임원들은 김범수, 여민수, 조수용 등인데 주요 경력들과 소유 주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시면 카카오를 운영하는 경영진들이 누구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에 보시면 카카오의 계열회사들 많죠.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외 계열사가 29개나 되네요. 이해관계자의 거래 내용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보고서는 1년 동안 해당되는 사업을 총 정리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장회사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업보고서 내용을, 핵심 내용을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무정보는 재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결이 있고 일반이 있는데 연결 재무제표는 카카오와 카카오가 지배하는
종속회사들의 재무상태를 다 모아서 연결해서 만든 거고요. 이 재무제표는 카카오 개별 기업의 재무정보를 말합니다. 연결 재무제표는 자산, 부채, 다 배웠으니까 이제 이해하실 거죠. 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있고 비지배 지분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카카오에 해당되는 자본 항목이고요. 카카오가 지배하고 있는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종속회사들의 지분을 말한 겁니다. 지분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도 연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매출이라 하지 않고 영업수익이라고 표현하네요.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다른 항목들을 더하고 빼서 법인세 차감 전 여기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빼고 나면 당기 순손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손실에 기타 포괄손익 등을 더하고 빼면은 총 포괄손익이 나오는데요. 총 포괄손익도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 비지배 지분으로 나뉘는데 이건 이제 카카오에 해당되는 손익 항목, 요거는 카카오를 제외한 종속회사의 손익 항목인데 이렇게 지배 기업, 비지배로 나눌 수 있고 총 포괄손익은 당기 순이익에서 여러가지 항목들을 더하거나 차감하는데 수업 시간엔 당기 순이익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손익 항목을 다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복잡하고 시간이 부족하므로 생략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회계원리 책을 찾아보시면은 포괄손익까지 나오는 요 추가적인 항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전자공시 시스템의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재무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장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 카카오 계열사 중에 상장회사 아닌 거 예를 들어 VX를 쳐보죠. 여기 이 내용은 다 생략하고요. 검색을 누르시면 카카오 VX라는 회사는 상장회사가 아니니까 공시량이 적죠. 대신에 이제 외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들은 이렇게 재무정보는 공시되어 있습니다. 연결감사 보고서를 치고 들어가시면은 카카오 VX의 종속회사까지 연결된 재무상태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다 배웠죠.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은 역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없네 현재는.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환관비를 빼고 나면 영업손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업에 손실이 났네요. 그 다음 이제 당기 순손실까지 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손익 항목이 가감되면 총 포괄손익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에는 이렇게 재무정보들이 공시되기 때문에 본 사이트를 활용해서 재무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자공시 시스템, 이 다트란 사이트를 통해서 재무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보충 강의 두 번째 항목, 재무제표의 작성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원리는 실제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샘플 거래, 제가 예시 거래를 제시하고 이 예시 거래를 엑셀을 통해서 한번 작성함으로써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으면 하루에 거래 건수가 몇 건이 될까요? 1년 거래 건수를 모으면 몇 건이 될까요? 아마 수십억 건이 넘겠죠. 그 많은 거래들을 손으로 정리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원칙을 갖고 거래를 기록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마법과 같은 방법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데요. 우리는 간략하게 이렇게 예시거래를 제시를 하고 이 거래로 지금부터 엑셀을 통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시면 재무제표가 어떤 원리로 작성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배워보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이제 내용은 이제 배웠으니까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위치값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오른쪽에 자금의 조달 원천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빌린 건 부채, 그리고 주주들이 낸 거나 이익은 오른 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기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리값이, 부채는 자기 자리값이 원래 적힌 자리가 오른쪽, 자본도 오른쪽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 내용이 필요합니다. 즉 부채와 자본은 자기 자리값이 원래 오른쪽이다. 왼쪽은 조달된 원천이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라 그랬죠. 그래서 자산이 왼쪽에 쓰는데요. 그래서 자산의 경우에는 자기 자리값이 왼쪽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배웠으니까 아실 거고, 위치값, 자산은 원래 자리값이 왼쪽, 부채, 자본은 원래 자리값이 오른쪽이다. 이건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를 살펴보죠. 이게 오타가 났네요. 자, 손익계산서는 나열식으로 배웠죠. 매출액,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그리고 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당기순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이제 이걸 나열식이 아니라 T자를 그리고 T자의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은 오른쪽에 쓰고요. 각종 비용 항목들은 왼쪽에 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게 무슨 법칙이 있습니까? 법칙은 아니고 그냥 원칙을 정한 겁니다. 매출액, 영업의 수익은 오른쪽, 비용 항목은 왼쪽에 쓴다. 원래 자리값이 매출액, 영업의 수익은 오른쪽이 자리값이고 비용 항목은 원래 자리값이 왼쪽입니다. 그럼 이게 좀 혼돈될 수 있잖아요. 매출액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래서 간단히 기억하는 방법은 매출은 좋은 거고 힘이 세다.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일단 오른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항목은 손익에서 플러스 항목은 어쨌든 힘센 쪽 오른쪽입니다. 자, 자리값을 강조한 이유는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거래를 기록해보죠. 첫 번째 거래 기록은 자본금 1,000만원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다. 이 거래인데 이 거래를 이제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를 기록한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은 어렵진 않고 간단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러한 거래가 있으면 먼저 거래를 기록할 이름값을 정해야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름이라고 하죠. 자, 이름은 한 거래에 반드시 2개 이상이 등장합니다. 한 거래의 이름값이 하나인 경우 없습니다. 3개, 4개 가능하지만 어쨌든 2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이 거래에서는 이름값을 뭘로 정할까요? 자본금 1,000만원 회사 설립했으니까 자본금이 하나 이름이 되겠죠. 자본금. 그리고 자본금으로 현금이 들어왔겠죠. 예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현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하나 이름이 되겠죠. 그럼 여기 이 거래에서 이름은 2개 정했습니다. 자본금과 현금. 자, 두 번째는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이름에 해당되는 금액. 뭐 이건 거래가 간단하니까 자본금 금액은 1,000만원, 현금도 1,000만원 들어왔겠죠. 각 이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하고, 세 번째, 이건 다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위치값을 정하는 겁니다. 위치값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시니까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요. 요건 이제 아까 PPT와 똑같은 거래 내역이고요. 자, 우리가 현금이라고 이름을 정했으면 현금도 똑같이 이렇게 T자를 그리고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는데 위치값이라는 게 여기 적을 건지 여기에 적을 건지 왼쪽에 적을 것인지 오른쪽에 적을 것인지를 정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PPT로 돌아와서 원칙은 금액이 늘어나면 원래 자리값, 줄면 반대쪽입니다. 즉,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은 원래 자리값이 왼쪽이라 그랬죠. 그럼 현금이 늘면 왼쪽 자리, 현금이 줄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쪽, 오른쪽에 씁니다. 부채가 늘어나면 어느 쪽에 쓸까요? 부채는 원래 자리값이 오른쪽이죠. 그럼 부채가 늘면 원래 자리값 오른쪽에 쓰고요. 부채가 줄면 원래 자리값 오른쪽의 반대쪽인 왼쪽에 씁니다. 좀 헷갈리시나요? 몇 번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기계적입니다. 뭐 아주 간단합니다. 유의할 사항은 그러면은 위치값을 한 거래에 있어서 왼쪽, 오른쪽 한쪽에만 쓰는 경우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한 번을 왼쪽에 썼으면 반드시 한 번은 오른쪽에 씁니다. 즉 반드시 왼쪽, 오른쪽 양쪽에 기입을 하고요. 양쪽을 기입하고 난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기입한 금액에
각각의 합계액은 반드시 일치합니다. 즉 왼쪽에 적힌 금액 합계액과 오른쪽에 적힌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 적은 겁니다. 자, 거래를 기록한 원칙을 쭉 설명드렸는데 이름 정하기, 금액 정하기, 위치값 정하기 이게 다입니다. 이걸로 수많은 수십억 건의 거래를 기록을 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시된 예시거래를 갖고 엑셀표에서 실제 한번 작성을 해보죠. PPT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래고요. 첫 번째 거래, 자본금 1000만원을 출자 회사를 설립하다. 이름값은 뭘로 할까요? 자본금, 현금. 이건 이해가시죠? 제가 이 거래의 이름값은 미리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 1000만원이죠. 위치값이 이제 중요한데요. 현금이 늘었잖아요. 현금이 늘었으면 T 계정에 가서 현금이 늘었으니까 원래 자리값 왼쪽에 1000만원을 기록합니다. 자본금이 늘었죠. 자본금은 원래 자리값이 오른쪽이죠. 그러면 늘었으니까 자본금이 늘었으니까 오른쪽에 1000만원을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에 적고요. 왼쪽 오른쪽에 적힌 금액의 합계액은 반드시 똑같아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거래 기록이 끝났고요. 두 번째 거래, 은행에서 장기 상환 조건으로 500만원을 빌렸다. 이름을 정하죠.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비유동 차입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 이름은 두 개를 정했고요. 금액은 500만원. 자, 이제 위치값, 현금이 늘었죠. 현금이 늘었으니까 왼쪽에 500만원. 그리고 비유동 은행 차입금, 부채가 늘었죠. 늘었으니까 원래 자리값 오른쪽.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럼 누적적으로 왼쪽에 적힌 금액 1500, 오른쪽에 적힌 금액 누적적으로 1500. 똑같죠. 계속 이런 식으로 양쪽 금액이 똑같이 적혀야 합니다. 세 번째 거래로 넘어오죠. 세 번째, 외주 공장에서 텀블러를 600만원 샀답니다. 개당 6,000원에 1000개를 샀다고 합니다. 자, 이름을 정하죠. 이름은 사왔으니까 재고가 늘었죠. 이름 하나는 재고. 돈을 줬으니 현금, 현금도 이름입니다. 그럼 이름값은 재고, 현금. 자, 그럼 이 이름값 정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뭐 어렵지 않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할 수 있고, 이 이름값도 강조드리지만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한 이름을 준용했으니까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은 정했고 금액은 600만원. 재고 600, 현금 600. 위치값을 보죠. 먼저 재고가 늘었죠. 늘었으니까 재고가 늘었으니까 재고는 원래 자산 왼쪽에 써야죠. 원래 자리값이 늘었으니까 600만원을 쓰고요. 현금은 돈이 빠져나갔죠. 빠져나갔으면 원래 자리값의 반대, 원래가 왼쪽이니까 반대는 이쪽, 오른쪽이죠. 60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자, 세 번째도 끝났고요. 그 다음 텀블러 500개를 만원에 팔았답니다. 요 거래는 처음 하는 분들은 좀 혼돈될 수 있는데 요 이름값은 두 거래를 4개의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즉 500개를 만원에 팔았으니까 매출이 500만원 일어났고요. 현금이 500만원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거래가 되고요. 또 하나 이름은 그만큼 재고가 빠져나갔을 거잖아요. 그럼 재고를 빼내는 이름값 하나, 그 다음에 그만큼 비용화 시켜야죠. 매출원가 하나. 그래서 이건 처음 하는 분들은 하나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두 거래가 발생한 거고 적힌 건 한 줄이지만 두 거래고 이름은 4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해볼까요? 현금 매출, 이거는 이제 이름값 정했고 금액은 500만원. 현금 500만원 늘었죠. 늘었으면 원래 자리값 500만원 왼쪽. 매출이 늘었으니까 매출은 힘이 세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서 이제 힘 세다 이렇게 안 외우시고 이제 이렇게 양쪽 거에 똑같은 금액을 쓰니까 현금이 들어오면서 매출이 발생하니까 현금이 왼쪽이니까 매출은 오른쪽.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익 항목에서 플러스 항목들은 오른쪽입니다. 자, 매출원가 재고자산을 해보죠. 자, 재고자산이 얼마 빠져나갔을까요? 보시면은 지금 1000개를 샀는데 500개 빠져나갔죠. 그러면 600만원인데 반이 나갔으니까 금액은 얼마일까요? 반, 300만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가가 6,000원짜리잖아요. 6,000원짜리 500개니까 300만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든 재고자산이 줄었죠. 줄었으면 원래 계정의 반대죠. 원래 자리값의 반대죠.
매출원가는 발생했으니까 비용은 늘었죠. 그러면 원래 자리값이 비용은 왼쪽. 어쨌든 지금 왼쪽 오른쪽 제가 한 번씩 적고 있고 왼쪽에 적힌 금액의 누계획과 오른쪽에 적힌 금액 누계획은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직원인건비 100만원을 지출했다. 이름은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그리고 비용을 적어야죠. 급여라고 하죠. 그럼 이름은 정했고 금액은 100만원. 위치값은 현금이 빠져나갔으니까 오른쪽 100만원. 그만큼 비용이 늘었으니까 급여는 100만원 늘었습니다. 마지막 거래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50만원을 지출했다. 이름값, 현금, 임차료. 금액은 50만원. 위치값은 현금이 나갔죠. 그러면 오른쪽 50만원, 임차료 50만원, 비용이니까 는 게 왼쪽이죠. 자, 이렇게 하면 모든 거래를 이름 정하고 금액 정하고 위치값을 정해서 다 기록했습니다. 기록의 원칙은 왼쪽 오른쪽 한 번씩 쓰고 왼쪽 오른쪽 금액은 같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입은 끝났고 정리를 해보죠. 보시면 이제 위의 항목 4가지는 재무상태표 항목이죠. 밑에 항목은 매출, 손익 항목이죠. 이걸 정리를 하는데 보시면 현금은 이제 늘어난 게 2,000, 준 게 750만원, 순액이 얼마일까요? 순액을 뽑아야 됩니다. 순액은 전기 2월 항목이라고 해서 쓰는데요. 이게 순액에 해당되는데요. 자, 순익은 여기에 순익은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근데 이제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2,000에서 750만 빼면 1,250만원이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적으면 양쪽 금액이 똑같아졌고 그 금액을 여기 똑같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순액이 이렇게 적힌 거죠.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합니다. 즉 합계를 맞추는 금액을 적고 똑같은 금액을 여기 적어주면 그만큼이 순액이 되고 그 금액이 다음 기 금액이 된다는 거죠. 자본금은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넘길 금액이 1,000만원이죠. 비유동 차입금도 500만원이 답니다. 그래서 합계를 이렇게 맞춰서 전기 2월 금액을 500만원 맞추고요. 재고는 600인데 300이 나갔으니까 300 남았죠. 그럼 여기 300을 쓰고 이렇게 하면 다음 기에 넘길 금액이 300입니다. 손익계산 항목은 뭐 한 줄밖에 없으니까 정리할 것도 없이 각 금액이 그냥 네트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T자 계정의 항목들을 다 모아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항목을 결합해 보겠습니다. 자, 현금 여기는 순액 금액을 적습니다. 순액 남은 게 1250. 재고 남은 건 얼마일까요? 300. 비유동 차입금 얼마 남았을까요? 500 남아있죠. 자본금 얼마 남아있나요? 1000만원. 자, 손익 항목도 똑같이 해보죠. 매출 500만원. 여기 순액을 적습니다. 매출원가 이건 순액이나 총액이 똑같으니까요. 급여 임차료 자, 이렇게 정리한 금액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럼 왼쪽 오른쪽 금액이 당연히 같겠죠.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이 같은 금액을 이렇게 썼으니까요. 이게 틀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잘못 기록한 거죠. 왼쪽과 오른쪽 금액은 다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숫자를 기입했는데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제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합했잖아요. 합하면 이렇게 왼쪽 줄과 오른쪽 금액이 똑같겠죠. 이게 당연히 왼쪽 오른쪽 같은 금액 썼으니까 누적된 금액들은 같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걸 이런 식으로 자산, 부채, 자본금만 뜯어내고 수익 비용만 뜯어내겠습니다. 자, 먼저 자산, 부채, 자본금만 뜯어보죠. 자산, 부채, 자본금. 이렇게 뜯으면 양쪽이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을 했을 땐 요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게 사업을 해서 순수하게 자산이 늘어난 것, 당기순이익이 아닐까요? 그 금액이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럼 재무상태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현금 이 금액을 그대로 뜯어옵니다. 재고자산 300, 비유동차입금 500, 자본금. 자, 그러면 이제 양쪽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과연 뭘까요? 사업을 통해서 자산이 늘어난 거죠. 즉, 차입금이 그냥 늘어난 건 자산도 늘어나니까 차이가 날 수가 없죠. 자본이 그런 늘어난 것도 어떻습니까? 자산이 늘어나니까 차이가 날 수가 없죠. 오로지 차이가 나는 건 사업 활동을 통해서 차입금과 자본이 늘어나지 않고도 자산이 늘어난 거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손익 항목을 다시 뜯어보죠. 수익 항목을 오른쪽에 뜯고 비용을 뜯어내면 수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또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지 보겠습니다. 항목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 항목을 가져오면 당연히 차이가 나죠. 그 차이가 과연 뭘까요? 즉, 비용보다 더 많이 일어난 매출. 그 차이가 당기순이익이겠죠. 양쪽을 맞추려면 이렇게 씁니다. 당기순이익 50만. 자,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에서 만든 이 당기순이익과 손익계산서에서 만든 이 당기순이익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당연히 같은 거죠. 다시 처음으로 와보겠습니다. 결합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뜯어내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당기순이익만큼은 한 번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고 한 번은 손익계산서에서 표시됩니다. 즉, 이 당기순이익과 이 당기순이익은 똑같은 금액입니다. 보시면은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됐죠. 손익계산서를 나열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매출 500만원, 매출원가 300만원. 그럼 매출 총이익이 200만원 나왔고요. 급여, 임차료 비용 빼서 당기순이익 50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를 특정한 원칙에 따라 기록을 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합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분리해내면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 이익이 표시된 재무상태와 특정 시점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정리한 당기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두 금액이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의 마법과 같지 않습니까? 제가 시연하면서도 늘 느끼지만 이건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법과 같은 거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정한 거래, 이게 수십억 거래로 상관없습니다. 그걸 금액 이름을 정하고 금액 정하고 왼쪽 오른쪽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합한 다음 다시 분리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냥 간단하게 왼쪽 오른쪽 했는데 회계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하고 제가 금액 정하고 이름 정하고 금액 정하고 위치값 정하는 거를 한 줄에 표시하는 걸 분계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한 줄에 표시하라는 거죠. 이 분계의 뜻은 현금 이름으로 1000만원 늘었고 자본금 이름으로 1000만원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걸 한 줄에 표현한 걸 분계라고 합니다. 대차균형의 원리는 왼쪽 오른쪽 금액이 같다는 걸 대차균형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대변과 차변이 합계가 같다. 즉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이 항상 같고 또 부채와 자본, 여긴 이익이 포함된 거죠. 그 금액은 자산과 항상 일치한다는 게 대차균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회계를 배우면 이렇게 처음에 배우는데 처음에 이렇게 배우면 이 용어 자체 때문에 너무 어려워해서 분계도 이해하기 힘들고 대차균형의 원리도 이해하기 힘들어서 저는 이걸 좀 무시하고 그냥 이름, 금액, 위치값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같은 설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연을 통해서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지는구나 이해하셨으니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상으로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재무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 원리에 대해서 시연을 통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